네, 안녕하세요. 저희 구글 클라우드 온보드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빅쿼리를 통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현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름은 박기택이라고 합니다. 현재 구글 클라우드에서 인스트럭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에이펙에서 클라우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 클라우드 기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클라우드, 빅데이터, 머신러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온보드 교육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보드 교육 세션은 구글 클라우드 기초 교육 세션입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클라우드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으셨거나 구글 클라우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잘 오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좀 다룰 그 클라우드 관련 제품은 먼저 대부분의 시간을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품인 빅쿼리에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쿼리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든지 클라우드 시퀄, 데이터 플로우, 펍섭에 대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씩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퓨전과 데이터 프록이라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주 약간 맛보기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제품은 이렇게 빅쿼리부터 시작해서 한 데이터 프록까지 이렇게 다루려고 하고요. 혹시나 그 발표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요. 여기 창 아래쪽에 보시면은 질문을 입력하실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 내부에 최고 전문가 엔지니어분들을 어렵게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아마 답변을 달아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질문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요 세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Alt 탭 한번 누르시면요. 네, 회사 이메일 업무 하실 수도 있고요. 인터넷 뉴스도 있고 재밌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세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이 창을 그대로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면은 아마 많은 것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그렇죠? 빅쿼리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책 같은 데서도 그렇고요. 유튜브에 있는 많은 영상들에서도 데이터, 4차 산업혁명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동안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사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지금 유지하고 관리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요, 모든 회사가 이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데이터를 팀별로 혹은 부서별로 저장해서 관리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 굉장히 많은 팀들이 있겠지만 개발팀, 운영팀, 회계팀, 인사팀 이렇게 4개의 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요.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운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쵸?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제가 잘 들리진 않지만 그래서 회계팀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내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재무 정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아마 전사적으로 공유가 되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회계팀 안에서만 공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아마 분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인사팀 역시 마찬가지겠죠. 개개인 직원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전사적으로 공유하면 안 되겠죠. 인사팀 내부에서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관심 있는 건 뭐죠?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에 저희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분리가 되어 있으면요, 그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지연되는 이유, 뭐 결항이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할 때 데이터를 여러 군데에서 모아가지고 섞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항공사 이런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어떤 비행기가 지연이 됐고 어떤 비행기가 결항이 됐는지를 파악해야 될 겁니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은 기상청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엄청나게 많이 지연이 됐는데 보니까 그때 태풍이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이 됐구나 라고 유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은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교통 상황도 아마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가끔 이제 기장님께서 차가 막혀가지고 늦게 도착하실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통 상황, 네, 또 역시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기내식이 좀 늦게 도착해서 비행기가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섞어서 분석을 해야 의미 있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어때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 혹은 보안의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용이한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이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까다로울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러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전사적으로 해야겠죠. 뭐 회장님이라든지 뭐 사장님, 뭐 CIO 이런 분들께서 프로젝트를 아마 추진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한 군데로 한번 모아보자 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실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의 팀에서 데이터를 들이붓겠죠. 그래서 큰 저장소를 하나 만들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저장소를 하나 만들고 각각의 팀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막 들이붓습니다. 막 복사해서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큰 저장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커가지고 마치 호수와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레이크라고 부르게 되고요. 전문 용어로 데이터 레이크를 이렇게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이렇게 회사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봤더니 이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보니까 데이터마다 막 유형들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값이 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널 값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데이터는 한국 시간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어떤 데이터는 뭐 UTC 시간,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할 때는 두 개의 시간을 통일을 시켜줘야겠죠. 그렇죠? 뭐 단위가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떤 데이터는 킬로미터로 되어 있고 어떤 데이터는 마일로 되어 있고 그럼 당연히 통일을 시켜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쓰레기 값을 제거해주고 데이터 타입을 통일시켜주는 뭐 이러한 작업들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바로 분석하기가 좀 까다롭고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만 빼냅니다. 데이터 레이크 엄청나게 큰 저장소입니다. 거기서 필요한 데이터만 빼내고요. 그걸 전문 용어로 extract라고 부르게 됩니다. 빼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변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렇죠? 뭐 데이터 타입도 바꿔주고요. 뭐 단위도 통일시켜주고요. 널 값도 제거해주고요. 쓰레기 값 제거해주고요. 뭐 기타 등등 원하는 만큼 변환을 시켜주고요. 전문 용어로 transform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저장소에 load, 적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ETL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ETL 작업을 거쳐서 새로운 저장소에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데이터가 상당히 깔끔해졌습니다. 그렇죠? ETL 과정을 통해서 이제 쓰레기 값도 제거가 됐고 데이터 유형도 이제 잘 통일이 아마 됐을 겁니다. 혹시 지금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제조업이나 뭐 리테일에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에 저는 예전에 제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공장 옆에 있는 그 창고에 가시면은 와, 거기 진짜 깔끔합니다. 창고에 가면은 자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뭐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그 비행기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부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대충 그냥 놓으면은 나중에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잘 깔끔하게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요. 데이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데이터도 이렇게 막 대충 저장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잘 정돈해서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치 이게 창고와 같다라고 해서 영어로 이것을 웨어하우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에서 ETL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데 뭐 상당히 보편화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첫 번째 방법, 여기 위에 제가 1번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할 때 데이터의 이동을 살펴볼 때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소스로부터 역시 데이터가 날라와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올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버가 필요하겠죠. 네, 서버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고객들이 와서 막 물건을 구매하겠죠. 네, 그죠? 네, 저도 어저께 감자 좀 샀거든요. 감자랑 우유 사가지고 오늘 아침에 배송이 온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은 고객들이 이제 쇼핑몰에 와서 물건을 막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구매 정보를 당연히 잘 저장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는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객들의 구매 정보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뭐 그냥 저장만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분석을 하길 원하죠. 그렇죠? 잘 분석해서 뭐 새로운 제품을 추천을 해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가들 혹은 데이터 과학자들께서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에 가가지고 물론 직접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예전에 분석가로 일했는데요. 심장이 쫄깃해져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하다가 혹시나 뭐가 잘못될까봐 좀 불안해서 직접 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 역시 원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스레이 값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타입도 맞지 않고요. 온갖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ETL 작업을 거쳐가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가분들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접근을 해가지고 원하시는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경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로는 뭐냐면요.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차들이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 센서를 하나 갖다 놓으면요. 차가 지나갈 때마다 아마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속도가 얼만큼 난다라든지, 그래서 속도에 대한 정보라든지, 차량 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도에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는 막힙니다, 안 막힙니다, 등등과 같이. 네, 그래서 그렇게 센서에서 데이터를 캡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GCP로 보내게 되죠. 네, 센서에서 GCP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보내면요. GCP에서는 펍섭이라는 제품에서 데이터를 쫙 수집을 해가지고요. 뿌려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역시 당연하게 ETL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실시간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경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서 ETL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오는 이러한 1번 경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를 거쳐서 ETL을 거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오는 경로.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펍섭을 지나서 ETL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오는 경로. 이렇게 한 3가지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하루 동안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이죠.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첫 시간인데요. 1번 경로와 2번 경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요. 3번 경로에 대해서 원래는 설명을 해야 좀 논리적인데요. 사실 오늘 주제가 빅쿼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이기 때문에 3번 경로는 좀 뒤로 밀고요. 먼저 빅쿼리에 대해서 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시쯤에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3번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ETL 있죠. ETL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GCP에서 어떠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 발표는 한 3시쯤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중간에 한 12시 반에서 1시 정도의 점심 휴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첫 세션에서는 요 데이터 레이크와 혹은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데이터가 이동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들어가는 이 경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팀에서 혹은 각각의 부서에서 관리하던 데이터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주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레이크에는 데이터가 그냥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아마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팀별로 관리하는 어떤 데이터의 유형도 다르고요. 관리 방법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텍스트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표의 형태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키 밸류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미지, 비디오 막 그냥 섞여 있을 겁니다. 스레이 데이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배치 데이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혹은 실시간으로는 스트리밍 데이터도 어쩌면 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다양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데이터 레이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 레이크를 온프렘에서 구축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어쩌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더 많은 데이터를 아마 저장하시게 될 겁니다. 잠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한 3년 정도 전에 했을 때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구글에는 유튜브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유튜브는 매일 1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리죠. 그러면은 하루에 한 1페타바이트 정도 비디오가 올라오게 됩니다. 3년 전에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유튜브는 1분에 1페타바이트의 비디오를 수신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3년 전에는 하루에 1페타바이트였던 것이 지금은 1분에 1페타바이트입니다. 그만큼 데이터의 사이즈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아마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도 유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1시간에 1페타바이트의 용량을 확보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디스크를 계속 사야 되고 서로 연결해 줘야 되고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보안 정책도 설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직접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쉽게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클라우드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구글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디스크, CPU, 메모리 이런 거 다 구매를 해가지고요. 저희 데이터 센터 안에 다 배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인 여러분들은 그냥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미 저희가 다 구축을 해놓고 클러스터 최적화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마우스 클릭 잘 하셔가지고 이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이 될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지도는 세계 지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 세계에 있는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어떤 데이터 센터를 나타낸 거고요. 보시다시피 서울에도 저희 리전 데이터 센터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한 요 정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요. 실제로 저희 GCP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수 있을지를 직접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모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렇게 저희 GCP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뭐 온갖 정보들 다 나와 있습니다. 프로젝트, 그 다음에 뭐 빌링 정보들,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왼쪽 위에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저희 다양한 제품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저희 GCP 안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저희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저는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Create Bucket이라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양동이를 만들어라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저희 데이터 센터 안에 엄청나게 많은 디스크가 이렇게 쫙 클러스터로 모여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할당을 해드리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이제 뭐 버켓 이름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얘를 글로벌리 유니크하게 정해 주셔야 됩니다. 즉, 전 세계에서 이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저 혼자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익숙한 단어, 랩톱을 해볼까요? 제가 컴퓨터를 만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제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누군가 이 단어를 버켓 이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할 수 없고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2021년 마르치 온보드. 오늘 3월이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이 이름을 아직까지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 이름을 선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조건을 거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중에 이 이름을 버켓 이름을 저희가 URL로 사용할 겁니다. 혹은 URI로 사용을 할 겁니다. 마치 저희 뭐 구글.com, 유튜브.com 이러한 주소들은 아무나 못 쓰시잖아요. 그런 건 저희만 쓸 수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 이름을 URL로 사용해가지고 이 안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유일한 이름을 정하게 그렇게 제한을 좀 걸어두었고요.
그 다음에 Continue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저장할지 정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네, 아시아 패시픽이고요. 여기 아시아 노스 이스트 3, 여기가 서울이거든요. 네, 동북아시아, 네, 3번, 네, 이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Continue를 누르시면은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4개 정도의 클래스가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네, 여러분들께 할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때 뭐 자주 쓰는 데이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보관 용도로 데이터를 저장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뭐 맨날 쓰지는 않는데 지울 수는 없고요. 네, 그런 거 그냥 보관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당연히 좀 할인을 받고 싶으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접속 빈도에 따라서 네, 저희가 이렇게 할인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나는 데이터를 한 달에 한 번 쓰는 것 같아. 니어라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한 분기에 한 번 써. 네, 콜드라인. 나는 한 1년에 한 번 써. 라고 하시면은 아카이브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주 쓰실 경우에는 뭐 스탠더드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안 설정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eate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벌써 되네요. 그렇죠? 네, 몇 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막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버켓을 만들 때 어떤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마우스 클릭만 좀 했거든요. 네, 사이즈는 알아서 얘가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뭐 100TB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1PB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10PB 네,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얘가 알아서 사실상 무한대로 네, 확장을 하는 네, 그러한 형태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미 버켓을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에 파일 하나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본 요 사진, 네, 요 세계지도 사진을 네, 한번 집어넣어 봤고요. 네, 요 세계지도 사진 한번 집어넣어 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파일에 대한, 요 객체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와 있고요. 어떤 보안 설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보안 설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데이터 레이크에는 여러 부서에서 데이터가 모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보안 설정 해줘야겠죠. 뭐 인사 관련된 정보는 다른 팀 사람이 보면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걸 저희가 ACL이라고 하고요. Access Control List라고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여기 메뉴를 통해서 네, 굉장히 간단하게 네, 사람을 추가하거나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뭐 추가를 하고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접근 권한을 주고 싶어 라고 해서 이걸 퍼블릭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Public to Internet 이라는 네, 단어가 나타나게 되고요. URL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나 네, 여기에 있는 이 URL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HTTP로 구성되어 있는 URL 있죠?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어떤 리텐션,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객체를 올려놨는데 다른 사람이 막 수정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리텐션 정책을 펼칠 수가 있고요.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도 가능합니다. 생애 주기 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자동화 시켜가지고 나는 한 3개월 뒤에 알아서 이 파일을 제거해줘. 뭐 이렇게 정책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1년 뒤에 이 파일을 뭐 삭제해줘.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자동화시켜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설정들이 가능하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네, 이제 다양한 내용들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빈도에 따라서 클래스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위치를 또 지정하실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리텐션 폴리시, 보존 정책을 취하시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파일을 수정을 할 수가 없게 될 거고요. 버저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일이 업데이트 됐을 때 기존 버전을 삭제하니 많이 뭐 이런 정책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명 주기 관리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3개월 뒤에 지워줘 뭐 이러한 설정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ACL 관리, 아까 데모 보여드렸듯이 접근 권한 관리죠. 뭐 A라는 사람에게 읽기 쓰기 권한을, B라는 사람에게는 읽기 권한을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어떤 정책을 설정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저희 구글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키를 생성해가지고 암호화 시켜드리는 네, 그러한 옵션이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GMEK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Google Managed Encryption Key의 약자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구글을 별로 신뢰 잘 못하겠는데 나는 내가 직접 키를 사용할래 라고 하시면요, 네, Customer Managed Encryption 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CMEK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CMEK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네, 키 관리를 하시는데 그것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네, 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클라우드에 키를 보관하는 게 불안한데 하시는 분들은 네, 직접 여러분 서버, 여러분 컴퓨터에 키를 저장하시고요. API를 통해 가지고 암 복호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CSEK라고 하고요. Customer Supplied Encryption Key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구글을 굉장히 잘 신뢰하신다면은 그냥 GMEK 쓰시면 될 거고요. 난 좀 불안한데 하시는 분들은 CMEK 혹은 CSEK 방식을 사용하시면은 또 안전하게 데이터를 잘 암호화하실 수가 있고요. 항상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저장이 되어 있거나 이동 가내거나 항상 저희는 암호화를 시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까 1번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요. 데이터 레이크에서 이제 빅쿼리로 넘어가는 네, 그 1번 경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네, 2번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빅쿼리로 가는 이 두 번째 경로에 대해서 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 GCP 안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옵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저형 데이터 혹은 비저형 데이터. 영어로는 structured data, unstructured data라고 부르게 되고요. 비저형 데이터는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저형 데이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아마 저장을 하시면 될 겁니다. 혹시나 저형 데이터가 있다면은, 즉 데이터가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그럴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냐 아니면은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냐로 다시 한번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추얼 머신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했을 때는요, 한 번 더 나눠지게 되고요.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냐 혹은 그렇지 않으냐, SQL 데이터베이스냐 노SQL 데이터베이스냐, 요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나누어지게 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는 좀 익숙하시죠? 네, 데이터가 어떤 표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표의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 클라우드 SQL 혹은 클라우드 스패너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가 표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키 밸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내용이 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요, 이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에는 크게 쓰기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write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서 고객들이 고객 정보를 막 기록을 하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고객들이 정보를 막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쓰기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겠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값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객들이 막 정보를 입력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있고 또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어때요? ETL 과정을 통해서 좀 깔끔하게 만든 다음에 분석용 데이터베이스, 네, 여기 조금 전에 표해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분석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쓰기 성능보다는 읽기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잘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분석을 할 때 평균을 구한다던가 이럴 때 평균을 구하는 식을 보시면은 데이터를 다 읽어서 더해서 숫자만큼 나눠 줘야겠죠. 그러면 어때요? 빨리 잘 읽을 수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얘는 읽는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잘 정돈이 되어 있고요. 얘는 데이터 분석가용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GCP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렇게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이동하는 그 경로에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접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ETL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혹은 아날리티컬 데이터베이스,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1번 경로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한 다음에 ETL을 거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들어가는 이러한 좀 변형된 아키텍처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니즈에 맞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아키텍처를 구성하신다면은 뭐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로는 뭐 클라우드 SQL 혹은 클라우드 스패너를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데이터 레이크로는 아까 제가 데모 보여드린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석용 데이터베이스 혹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는 뭐 빅쿼리와 같은 제품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좀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전 그림까지는 제가 그냥 발표 자료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 그림은 실제 저희 고객분들께서 사용하셨던 아키텍처를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빅쿼리로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이동하게 되죠. 네, 그런데 보시면은 중간에 데이터 플로우라는 것을 지나서 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데이터 플로우는 바로 ETL을 도와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 클라우드 스토리지부터 ETL 과정을 거쳐서, 즉 데이터 플로우를 이용해서 ETL 과정을 거쳐서 빅쿼리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혹은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즉 클라우드 SQL을 사용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ETL 과정을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빅쿼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두 개 있는 제품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1번과 2번 경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 펍섭에서 또 ETL 과정을 거쳐서 빅쿼리로 들어가는 이러한 경로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따 점심 이후에 설명을 드릴 그 스트림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의 어떤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빅쿼리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빅쿼리에서 데이터 분석가 분들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빅쿼리에서 분석하는 게 충분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머신러닝 관련된 제품이랑 연결해서 여기 AI 플랫폼이라고 오른쪽 위에 붙어 있죠. 그래서 뭐 머신러닝을 구동을 해서 좀 더 고도화된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결과를 어떤 비지빌리티 툴이라고 하죠. 시각 도구를 이용해서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를 그린다던가 차트를 그린다던가 이런 거 깔끔하게 잘 그리면은 저희 임원분들이나 고객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시각화 툴에 연결 지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랑 뭐 공유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것으로 뽑아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실제 아키텍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는 요거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에 조금 더 집중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설명에는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클라우드 SQL, 클라우드 스패너,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 요거 세 가지가 있었고요.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면 좋은데 그러면 저희 내일 또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클라우드 SQL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SQL은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마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쓰신 분들은 온프렘이나 아니면 기존의 환경에서 MySQL이라든지 포스트그레스QL, 그 다음에 MS SQL 서버 이러한 제품들을 아마 많이 쓰셨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제품을 쓰셨던 고객분들께서는 그대로 저희 클라우드 SQL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면요, 저희가 굉장히 친절하게 관리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SQL이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니까요. 그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때는 그 서버랑 같이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실 때 그 VM을 사용할 거고요. 그 VM을 클라우드 SQL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 그렇게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실 때는 저희 컴퓨트 엔진, 여기 두 번째 그림입니다. 컴퓨트 엔진이랑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컴퓨트 엔진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시고 그것을 저희 클라우드 SQL이랑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는 또 앱엔진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고요. 거의 이제는 거의 10년 이상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앱엔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 자동화를 시켜드리거든요. 오토 스케일링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저희가 자동화 시켜드리는 굉장히 좀 아름다운 제품입니다. 앱엔진과 클라우드 SQL 연결해가지고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구글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이랑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온프렘에서 서버를 구축해 놓고 그것과 클라우드 SQL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서비스랑 연결해 가지고 클라우드 SQL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SQL의 장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구글에서 다 보안을 책임져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은 굉장한 보안 서비스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백업 같은 거, 그죠?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복사해가지고 다른 곳에 저장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직 확장, 수평 확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영어로는 뭐 scale up, 그 다음에 scale out 이라고 표현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케일 업은 뭐냐면요, 즉 수직 확장은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다가 성능이 좀 아쉬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뭐 한 10TB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20TB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때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데스크탑 PC 사용하실 때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습니까? 뭐 메모리를 더 삽입한다던가 디스크를 추가한다던가. 네, 그러한 과정이 대표적인 스케일업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컴퓨터의 성능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거, 더 많은 디스크를 사용하거나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 네, 그런 걸 스케일업이라고 하고요. 스케일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read and write, 읽기 쓰기, 네, 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스케일업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스케일아웃을 사용하고요. 스케일아웃은 뭐냐면은 컴퓨터를 조금 더 좋은 컴퓨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컴퓨터를 여러 대를 사용을 하는 것을 저희가 스케일아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희 리전이 있고요. 네, 저희 데이터 센터 안에 독립된 한 3개 이상의 존이 있습니다. 영역이라고 번역을 해봤는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른 영역으로 복제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좀 더 안전하겠죠. 영역 A와 영역 B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역 A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뭐 정전이 일어났다, 문제가 생겼다 이럴 경우는 어때요? 영역 B에 있는 클라우드 SQL이 뭐 작동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요. availability, 가용성도 보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가끔 좀 질문이 좀 나오게 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요. 완전 관리형이 무슨 뜻이죠? 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조금 클라우드를 공부하신 분들은 서버리스랑 완전 관리형은 무엇이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좀 정리를 해놨고요. 뭐냐면은 완전 관리형은 저희 구글에서 관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온프렘을 사용하셨을 때, 즉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했을 때는 직접 여러분들이 관리하셨죠. 뭐 하드웨어가 고장나면 가서 고치기도 하고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가서 뭐 디스크 더 삽입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직접 뭐 업데이트하고 뭐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뭐예요? 저희 구글이 해드린다는 겁니다. 하드웨어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고쳐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으로 백업을 해드린다던가 패치를 업데이트 한다던가 이런 것들, 메인터넌스 저희가 다 해드리는 게 완전 관리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서버리스는 뭐냐면요, serverless, 영어로 LESS, less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뭐 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버가 없는 건 아니고요. 서버는 저희 데이터 센터 안에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관점에서 마치 서버가 없는 것 같아요. 서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뭐 CPU는 얼마로 할래, 메모리는 얼마로 할래, 디스크는 얼마로 할래,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냥 코드만 제출하시면요, 저희 구글에서 그 코드를 보고 적당한 양의 서버를 할당해드리는 그러한 개념이 서버리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SQL 같은 경우에는 완전 관리형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지만 서버리스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CPU, 메모리 뭐 이런 것은 직접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조금 뒤에 쉬는 시간 이후에 설명드릴 빅쿼리 같은 제품은 서버리스 제품입니다. 여러분이 CPU를 얼마로 할지, 메모리 얼마로 할지, 컴퓨터는 몇 대를 사용할지 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구글에서 알아서 정해드리는 그러한 제품이고요. 점점 기술은 이 서버리스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서버리스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미래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쯤 오면 질문이 좀 나오게 됩니다. 저희 언제 쉽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1분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동안 했던 얘기들 한번 정리하고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먼저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들어가는 그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는 데이터 레이크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오후 시간에 ETL 과정,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로,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ETL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집어넣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에 해당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SQL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클라우드 SQL, 클라우드 스패너,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첫 시간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부터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저희 10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제품인 빅쿼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